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스라이팅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두드려 깨버리는 한 여성의 통쾌한 사연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남편이 맞습니다. 사연자분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댁 식구들과 맞섰는지 사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4년 차이고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남편의 뜻대로만 살았었는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제 눈치를 실실 보며 살고 있네요. 지긋지긋한 현모양처 노름에서 벗어나게 된 데에는 결혼 생활 동안 쌓여온 울분과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면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간에 제게 있었던 일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구립도서관에서 계약직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열람실로 공부하러 오는 취업준비생이었고요. 남편은 몇 해 동안 열람실을 이용했어요. 처음에는 고시 공부를 준비했다가 나중에는 취직으로 진로를 바꾸더라고요. 고시 공부를 중단할 즈음에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남편에게 제 권한을 이용해서 특혜도 많이 주었었네요. 일찍 출근하면 남편을 위해서 제일 공부가 잘 된다는 자리를 맡아주었고 신간 도서 중에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른 사람 손때가 묻기 전에 남편에게 대출해 주었죠. 제 도움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남편이 공부를 열심히 한 이후로 바로 이듬해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취직을 하고 나서 야근도 많고 일도 많았던 탓에 매일같이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신 남편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탓에 제가 늘 맞춰주는 연애였죠.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좋았기 때문에 별다른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직 사서로 일하면서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끼고 아껴서 남편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비싼 지갑도 사주고 비싼 벨트도 사주었죠. 제가 박봉에다가 집안도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저는 명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좋은 옷이나 신발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수수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궁상 맞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런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죠. 요즘 여자들 보면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감당도 못할 카드 긁어대며 좋은 옷이며 과다 소비하곤 하는데 그런 얼빠진 여자들에 비해서 너는 참 수수해서 좋아. 넌 돈 들어갈 일이 없어. 먹을 거라고는 떡볶이랑 치킨이면 좋아라 하고 관심 있는 건 신간도서 뿐이잖아. 명품에 관심 없어서 천만 다행이다. 내가 너 그런 면이 좋아서 같이 다니는 줄이나 알아. 안 그랬으면 진작에 우리는 빠이빠이였어. 알아? 어리숙했던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칭찬인 줄만 알았죠.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고요. 연애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남편은 짠돌이였었거든요. 데이트에 돈 쓰는 걸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떡볶이 아니면 치킨 외에는 뭘 먹자고 하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의 월급날 제가 쏠 테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한번 먹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 집이 그렇게 부자야? 아니잖아. 무슨 밥 한 끼 먹는데 레스토랑을 찾고 앉아 있어.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현금을 줘. 데이트 비용에 보태 쓰게. 스테이크 값이면 우리가 만나서 영화 보고 저녁 먹고 몇 번을 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걸 그냥 한 끼의 즐거움에 써버리자고? 그렇게 안 받는데 너 너무 사치향락적이다. 매력이 떨어지려고 그래. 많이 못 벌면 적게 쓰고 사는 방법부터 익혀. 그래야 내가 결혼 결심을 할 거 아니냐? 그런 마인드면 나 너랑 결혼 못해. 난 사채 찌든 여자는 딱 질색이거든? 저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갑자기 검소한 삶에 대해 강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남편보다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좋은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확 올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남편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 저에 대한 정신지배 말이죠. 아무튼 연애하는 동안 내내 저는 남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의 연애 끝에 둘 다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직장을 옮겨볼 생각이었어요. 사서의 경험을 살려서 돈을 조금 더 주는 출판이나 학습지 회사 쪽으로 가려고 했죠. 저나 남편이나 사정 빤한데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었는데 남편이 귀를 쓰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좋은 직장을 왜 옮기라고 그래? 몇 년만 더 다니면 정직원도 가능한 거 아니야? 돈이 좀 적을 뿐이지. 일 편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 신혼집 근처고 퇴근 빠르고 왜 그런 직장을 옮기려고 하냐? 직장 다 거기서 거기야. 직장 옮긴다고 돈을 몇 배나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다녀. 그리고 난 여자들이 직장 생활 한다면서 요사스럽게 화장하고 꾸미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일찍 출근하고 야근이다 회식하면 늦게 들어오고 그런 여자랑 결혼하려면 내가 왜 하냐? 난 내가 퇴근할 때 집안이 깨끗하게 치워졌으면 좋겠고 식탁에 저녁상에 차려져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너도 알지? 저녁이 있는 삶. 난 그런 결혼 생활을 원한다고. 남편은 적게 벌면 허리띠 졸라매고 살면 된다는 주의였어요. 아주 건전한 생각에는 틀림없었죠. 그런데 다소 가부장적이랄까? 그도 아니면 좀 마초적이랄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튼 남편의 고집이 보통 새 고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직에 대한 의지를 꺾고 남편 말대로 도서관 사서 정규직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참 안정되고 행복하더라고요. 집을 얻고 물품을 들여놓고 하는데 빚을 많이 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했는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씀씀이를 더 바짝 조이더라고요. 우리 빚진 거 이거 30년 넘게 갚아야 하는 거야. 원금 이자 갚을 거 생각하면 빠듯하다 빠듯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우리 빚을 갚기는커녕 적 잡을 수 있으니까 당신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낄 건 좀 아끼자고. 이번에 결혼하면서 보니까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신혼 살림이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기는데 다음부터 저런 쓸데없는 조명 스탠드니 화초니 장식품이니 이런 거 사다 놓으면 나 화낸다. 알았지? 잘 좀 하자. 날 잔소리꾼으로 만들지 좀 말고. 자기가 잔소리 많은 건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때부터 그 빚 갚아야 한다는 소리는 입에 뱉는데 돈 쓸 일 있으면 빚 갚아야 한다면서 안 돼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제가 뭐 별다른 도리가 있나요? 월급도 남편이 저보다 배 이상은 많고 집에 돈 관리도 남편이 하고 있으니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자 그렇게 여행이 가고 싶더라고요. 사실 연애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닌다는데 저는 딱 한 번 결혼 전에 남편과 같이 1박 2일로 강릉에 다녀온 것이 다였습니다. 여행 가면 헛돈만 쓴다는 남편의 의지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늘 서울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장기 여행을 가고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출산 전에 태교 여행을 하자고 간곡하게 말했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반응은 왜 꼭 여행을 가야 하느냐는 핀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 때문에 예민해서였는지 몰라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서럽고 뭔가 저를 막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름에 밀려들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통곡을 하니 그때서야 남편이 미안했는지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이 났습니다. 마치 동심으로 돌아가서 소풍을 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던 남해 바다를 가자고 했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통영이었습니다. 케이블카도 타고 남해 바다도 보고 정말 신이 났었죠. 그런데 먹는 게 문제였어요.
저는 당연히 남해로 여행을 갔으면 횟집이라도 갈 줄 알았는데 중국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다소 실망한 목소리로 조금 더 맛있는 거 찾아보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과장되게 통영 맛집은 중국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 오면 사람들이 뭘 몰라서 횟집 찾고 그러는데 가봤자 바가지만 쓰고 맛도 없어. 이거 통영엔 말이다. 싱싱한 해산물 잔뜩 들어간 짬뽕이 최고 맛있다고. 내가 여행 계획 꼼꼼하게 짰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만 다녀. 그리고 찾아간 곳은 그냥 평범한 중국집이었어요. 유명해 보이는 집은 아니었죠. 결국 여행 첫 끼는 평범하다 못해 짠맛이 강한 해물 짬뽕이었습니다. 관광지 근처에 맛집이라고 써 붙인 데가 그렇게 많은데 하필 골라도 그냥 평범한 중국집이라니 빈정이 좀 상하더라고요. 임신까지 했는데 그리고 여행은 절 위한 것이었는데 또 돈 아낀다고 너무 푸대접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지 가면 좀 여유 있게 구경하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가서 풍광도 즐기고 하면 좋지 않나요? 남편이 이번에 여행 온 김에 관광지를 다 돌아보고 가야 한다면서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저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나머지 통영에서 유명한 카페에 가자고 했더니 또 정색을 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커피도 못 마시잖아. 가서 마셔봤자 주스료인데 이런 데는 비싸다고. 돈 아까워. 그렇게 헛되게 돈 쓰지 말고 다리 아프면 내가 좋은 곳으로 모실게. 따라와. 그러더니 해수욕장으로 차를 몰더라고요. 풍광은 좋더군요. 해수욕장에 바라다 보이는 곳에 신문지를 깔고 저를 앉히더니 어디서 찾았는지 자판기 코코아 두 잔을 양손에 들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두 잔 다 제게 내밀더니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뱃속 아기 거라고 하더군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얇은 신문지 깔고 앉았는데 바닥은 차가웠고 배부르게 코코아 두 잔이라뇨. 곧 있으면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데 더 압권인 것은 숙소였습니다. 관광 호텔도 있었고 리조트도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여인숙이었죠. 전 그때 여인숙이란 데를 처음 가봤어요. 냄새나는 이불에 벽면은 담배 연기 찌든 채로 누렇게 되어 있고 발바닥에 방바닥에 쩍쩍 달라붙었어요. 전 남편이 너무한다 싶었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또 그러더군요. 요즘 성수기잖아. 어디 가나 방값이 10만 원도 넘어. 여기도 인터넷 뒤지고 뒤져서 겨우 찾아낸 곳이야. 여행 와서 잠은 아무 데서나 자도 돼. 집까지 편하게 잘 것 같으면 여행을 못 하러 와. 그냥 집에 있고 말지. 여기서 오늘 내일만 자면 되니까 까다롭게 굴지 말고 그냥 자. 전혀 저와 뱃속에 아이 생각은 안 하는 남자였어요. 분명 태교 여행이라고 말까지 해줬는데 계속 통영에 있다가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처음에 남편은 제 말을 귀등에도 안 듣더니 제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농담이 아닌 것을 알았는지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전 한시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고 결국 야밤에 집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게 결혼 후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과 대화 없다가 유야무야 제가 화를 푸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죠. 처음엔 하도 속이 상해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만행에 대해서 고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 역시도 남편의 편이었습니다. 그건 내 아들 말이 맞는 거 아니냐? 굳이 여행 가서 돈 많이 쓸 필요 없지 않냐 말이야. 그 돈 아껴서 주말에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으면 그게 남는 거 아니야? 너도 참 해픈 구석이 있어. 여행이란 게 뭐니? 서로 야외에 팔짱 끼고 다니면서 즐거우면 그게 여행의 묘미 아니야? 꼭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게 왜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 톡 까놓고 말해서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가정경제 이끌어 가는 게 맞지 않니? 그럼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지. 이번에 네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마음 풀어줘. 그게 여자가 할 내조야. 그리고 남들 다 하는 임신,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부탁 좀 할게. 그런 사소한 일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기운 빠지게 하지 마라. 결혼하고 나서 어려운 일 생기거나 남편 때문에 속상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라고 해놓고선 너무 속이 상해서 연락했더니 남편을 커버해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좌절을 느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결혼하거든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 흉보면 고스란히 되돌아올 거라면서 절대 입조심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을 때부터 시어머니 시선과 말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임신 중이라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출산하고 나서는 잔소리가 끊이질 않았었죠. 애기 옷 못 보던 건데 그새 또 애기 옷 사고 신발도 샀냐? 너 왜 이리 해프냐? 그 돈 아껴서 저축액을 더 늘려야지. 돈만 생겼다 하면 이것저것 사재 끼면 돈이 남아나겠어? 나 땐 우리 애들 그렇게 안 키웠어. 애들 금방금방 크는데 잠깐 입고 버릴 것들을 왜 돈을 주고 사냔 말이야. 네가 오죽 돈을 물쓰듯 쓰면 아범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하겠어?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상한다. 속이 문드러지겠어. 내 아들 등골은 있는 대로 빼먹고 말이야. 이래서 아들도 내미가 죄인이란 소리 듣는 모양이다. 저는 출산 후에 애교 딱 2번 사줘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신 아들 등골을 빼먹네. 제가 너무 해프네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이 모든 건 남편의 작품이었어요. 저는 출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태어날 아기 준비하자며 옷도 좀 사고 필요용품도 사자고 했는데 남편이 자신이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워낙 깐깐하고 알뜰한 사람인지라 늘 필요한 물품들을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서 구입하곤 했기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기 용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게 한 보따리 내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사무실 선배들이랑 먼저 결혼한 친구들 통해서 1살에서 3살까지 입을 수 있는 옷들 모아왔어. 깨끗이 빨아서 애 입히도록 해.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절약한 거야? 내가 인복은 있어서 주변에서 많이들 챙겨주더라. 남편 헛 옷가지들과 신발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얻어왔더라고요. 그 중에 새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당하고 눈물 날 정도로 서러웠었죠.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모두 남편의 의지대로 운영했는데 설마 하니 자기 자식한테까지 구두쇠 노릇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사서일 하면서 버는 적은 월급은 매달 드리는 시부모님 용돈과 공과금, 그리고 각종 렌탈 제품 비용을 이체시키고 나면 고작 2, 30만 원이 남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정기 적금으로 드러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매우 적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신용카드는 모두 폐기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했는데 그마저도 제 통장에 늘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5만 원 이상이 되는 물건 구입은 수십 번은 좋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 사는데도 남편과 상의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었죠. 그렇게 사는 상황이라 남편이 아이의 육아용품을 헌 것으로 가득 채울 때도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에게 새 것을 한두 개쯤은 주고 싶었기에 남편을 조르고 설득해서 카드를 받아서 저렴한 옷가지와 신발을 샀던 것인데 남편은 그게 못마땅했던지 시어머니에게 뽀로로 달려가 일렀던 모양이더라고요. 치사하게 말이죠. 여하튼 남편은 그 정도로 모진 짠돌이였습니다. 짠돌이 짓은 아기에게 국한되지만은 않았어요. 당연히 저도 돈 쓰면 안 되는 대상 중 하나였죠. 애기 젖먹이가 끝나고 사서로 복직을 해야 할 시기였는데
그동안 살이 빠지질 않아서 결혼 전에 입었던 옷들이 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번 뒤진 끝에 출근복으로 쓸만한 저렴한 옷 몇 벌을 사려고 남편에게 카드를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야, 너 도서관에 잘 보여야 하는 논팽이라도 있냐? 누가 널 쳐다본다고 새 옷을 사서 출근까지 해야 하는 건데. 나 한참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너 여자치고는 키도 크고 덩치도 좀 있잖아. 내 옷 가져다가 입어. 절대 이상하지 않아. 수수하게 다녀, 수수하게. 이제 애 엄만데. 남들 눈치 볼 것도 없잖아. 저는 복직을 위해 새 옷을 사기는커녕 남편의 평상복 중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찾아서 입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구두쇠에 수전 놓인 남편이 돈 쓰는 데에서는 질색팔색을 했기 때문에 감히 카드를 달라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조금씩 받아 생활했는데 시장에 가서 생필품값 깎고 깎아서 그리고 투철한 절약 정신으로 기존에 넣던 정기 적금을 악착같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적금은 남편이 모르는 돈이기에 만기가 되면 남편 몰래 저와 아이를 위해서 쓰고자 했죠. 그런 희망 때문에 남편의 그 말도 안 되는 구두쇠 노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3년 일하는 시간이 지났고 며칠만 있으면 정기적금 만기 환급금을 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먹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정기적금 얼마 안 남았지? 돈 나면 바로 내 통장에 입금시켜놔. 이건 뭐 돈 들어갈 때가 많아도 너무 많아 죽겠다. 그나마 올해는 정기적금 만기 있어서 숨 좀 쉬겠네. 저는 남편에게 정기적금은 없는 돈 있는 돈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모은 순수한 저의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남편은 저의 의견은 가뿐히 무시하더군요. 우리 집에 니께 어딨냐? 다 내 거지. 잔말 말고 입금이나 제대로 시켜. 그리고 섭섭한 게 어떻게 정기적금 관련 정보를 지금껏 내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나마 내가 정기적금의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낌새를 알아차렸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거 진짜 이혼감이다. 난 내 마누라가 이렇게 음흉한 인간인 줄 몰랐어. 남편에게 철저히 비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들통나고 말았죠. 그리고 정기적금 환급금은 고스란히 남편의 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저는 남편이 워낙 깐깐하고 알뜰한 사람이기에 그 돈을 잘 지켜주리라 믿었는데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었죠. 며칠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보낸 1,000만 원 남짓 되는 돈 중에서 정확히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고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네요. 남편을 추궁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가 집안의 장남이고 여동생 결혼 자금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태기로 써니 돈이 그렇게 아깝냐? 너 마음 심보가 진짜 고약하다. 정 떨어지려고 그래. 남자의 자존심 더 이상 끌어내리지 마라. 이건 경고야. 와,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딱 그 짝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한텐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 피 같은 돈은 네 맘대로 신을 주는 건데 네가 뭔데? 내가 옷 한 벌 못 사입고 우리에게 좋은 옷 못 입히고 못 먹이고 모은 돈을 강탈에 가서 너의 그 여시 같은 여동생 아가리에 왜 쳐넣는 건데 니들 내가 바보 천치로 보이냐? 그런 거야? 네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가 뭔데? 경제권은 네가 다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난 네가 돈 아껴서 집이라도 장만하라는 줄 알고 억울하고 서로도 꾹꾹 눌러 참고 참았는데 알고 보니 다 뒤로 빼돌리고 있었구나. 나는 집에서 네 씨나 받아서 키우면서 종처럼 부려먹히고 너는 너와 그 잘나빠진 시댁 사람들하고 내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는 들들 볶아치다 못해서 강압하고 억압해서 상 등신을 만들고 윽박지르면 깨갱하게끔 그렇게 길들인 거야? 넌 내가 당연히 우스운 거고 별볼일 없는 내 부모님과 형제들이 우스운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모재긴 못해. 내 결혼 생활은 최악이야. 우리 이혼해. 난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살아.
그리고 넌 내가 이용감이라고 했지. 내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법률 관련 책을 한두 권 읽은 줄 아냐? 너야말로 이용감이야. 거기다가 위자료로 톡톡히 내야 할 거야. 넌 애를 키울 자격도 없거든? 평생 양육비 다달이 보내게 될 거다. 그리고 애는 네 맘대로 못 볼 줄 알아. 내가 알아도 너보다 더한다, 이 오징어 같은 자식아. 경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야말로 내 경고나 처먹어. 이게 참고 참아주니까 누굴 상 등신으로 하나? 남편은 당황했고 아무 말도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필시 지 엄마에게 뽀로로 달려가 꼬지려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저에게 시누이 결혼에 보태라고 돈 몇 푼 주는 게 아깝냐고. 그렇게 안 받는데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쓰면 천벌 받는다 운운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었거든요. 예, 그거 어머니 생각이시고요. 전 제 피 같은 돈 시댁에 한 푼도 주기 싫네요. 그리고 막말로 아가씨가 제게 뭐 하나 이득되게 해준 게 있나요? 아니면 제 자식에게 옷 한 벌 선물한 적이 있어요? 뺀질뺀질 지 오빠한테 들러붙어서 파먹기밖에 더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기둥뿌리까지 뽑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식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전 어머니랑 말 섞는 것도 소름 돋아요. 다 어머니 생각대로 맞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전 이 인간이랑 더 못 살아요. 그런 줄 알고 손녀 얼굴은 앞으로 못 본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주변에 알아보셔서 저보다 훨씬 나은 여자 종 구하기를 바랄게요. 꼭 구해서 효도 받으세요.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받지도 않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고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은 마신 듯 하더라고요. 제 말을 빈말로 생각진 않았는지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얼르고 달래더군요. 그런 게 아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고다라는 입에 발린 소리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 제 결심을 굽히지 않았고 이혼 소송을 계속 밀어붙였더니 결국 남편은 무릎을 꿇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 집 미래에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카드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라,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 고생하는 거 당연히 알지. 그래도 이게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 내 핏줄이 우선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부족하고 가난해서 잘 키우지 못한 내 아들과 딸에게 늘 마음에 빚이 있어. 그 때문에 아들이랑 딸에게 너무 집착했나 보다. 나도 여자고 며느리였고 그랬는데 눈에 뭔가 씌인 것 마냥 다 잊고 살았지 뭐니? 내 다신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말 안 한다. 그냥 아범이랑 손녀딸이랑만 행복히 살아다오. 그리고 이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며느리가 사고 싶었던 거 사도록 해. 무얼 살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이상은 12개월 할부로 부탁해. 가서 루이비통인가 샤넬인가 하는 가방 하나 꼭 사라. 이건 진심이야.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미안해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큰 손해라는 것을 아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준 카드를 들고 실제로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제일 비싼 물건을 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넉넉지 못한 형편을 생각하면 그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계산은 확실히 하고 싶었기에 제 딸아이 옷이랑 신발도 사고 저도 30만 원 하는 가방 하나 샀습니다. 그래봤자 50만 원이 넘지 않지만요. 시어머니는 100만 원이 넘으면 할부로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모두 다 12개월 할부로 했습니다. 최소한 12달 동안 카드가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제 입장 한번 더 새겨보시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응징하고 난 후에 남편을 응징했습니다. 월급 통장부터 주식거래 그리고 카드까지 다 뺏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것이었죠. 처음엔 남편이 경제권만은 못 넘긴다고 버텼지만 계속되는 저의 이혼 요구에 결국 경제권을 넘겨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행동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가정적인 사람으로 변신해서 딸 아이랑도 잘 놀아주고 설거지며 집안 청소며 수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과천선한 것이었죠. 지금은 모든 갈등이 일단락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깨고 나갔으면 될 일을. 결혼하고 한창 행복한 신혼 기간 동안 왜 그리 궁상을 떨고 살았는지 몹시 후회가 됩니다.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용기 내서 이판사판 죽자 사자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